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경제적 구국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개항되고 난 이후에 외국 세력에 의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침탈을 당하였느냐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경제적 침탈에 맞서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구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번에 기말고사 성적을 받아보고서 놀란 사람들 많이 있지, 그지? 왜 이따위 성적이 나왔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을 수도 있고 공부를 우습게 여겼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역사 과목의 특징은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개별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내용만 충분히 이해를 해도 2학기 때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876년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조선이 개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일본에 의해서 이른바 거류지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여기에서 일본 상인들의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붙이지 않는 영국산 면직물을 많이 팔아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할 수도 없었고 또 국가로서도 세금 수입을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양의 쌀을 사가서 국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문제들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본의 경제 침투에 맞서서 이후에 조선 정부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기도 하였고요. 또 곡식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명령인 방공령 같은 것들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또 시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어떤 식으로 맞서서 경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에요. 자, 1882년 임호군란이 일어났습니다. 배운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청나라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고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직접 조선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내지 통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 상인들과 일본의 상인들이 모두 국내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들의 국내 진출로 인해서 국내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그들과의 경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과 맞서서 국내 상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상권 수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되었습니다. 였는데요. 이 내용도 좀 이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뭐였지? 그래요.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 무엇이었나요? 아광파천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고종에게 이런저런 권리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권리, 이권들이 빼앗기는 열강에 의한 이권 침탈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독립협회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권 수호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볼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요. 그죠? 이 제1은행을 이용을 해서 화폐 정리 사업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뭐 있었지? 대한제국의 많은 빚,
차관을 도입을 해서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금융이라든지 나라의 돈 관리, 재정 이런 것들이 장악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특히 일본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었던 대한제국이 지고 있었던 빚, 차관의 도입 이런 것들이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이 장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러한 재정 장악, 금융 장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빚을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밑줄 친 것과 같이 이번 시간에 우리는 외세의 개항 이후의 경제 침투에 있어서 나라의 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시대별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겠나요? 네, 같이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에 의해서 개항되고 난 이후에 일본으로 너무나도 많은 양의 쌀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죠? 특히 일본은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선에서 많은 양의 쌀을 수입을 해서 일본의 쌀 가격을 낮추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많은 쌀이 빠져나갔을 때 또 때마침 흉년 같은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국내에 먹을 쌀이 부족해지는 등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무역들이 전개가 되면서 조선 정부도 우리가 지난번에 체결한 조약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조약을 좀 더 불평등해서 조금 더 조선이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조약을 개정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1882년에 청나라가 내지 통상권을 얻은 이후에 일본 상인들도 내지 통상의 권리를 얻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약을 개정하고 싶어 했던 조선 정부와 내지 통상권을 얻고 싶어 했던 일본 정부 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1883년에 새로운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조일 통상장정이었다. 여기에서 일본은 최혜국 대우를 받아가는 대신에 조선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와 곡식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명령, 이른바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1883년 이후에 1904년까지 전국적으로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시행한 건수가 100건 이상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전국 곳곳에서 100건 이상의 방공령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만큼 일본이 쌀을 많이 사갔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자, 또한 이 방공령 문제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하였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1889년에 함경도에서 있었던 방공령 사건과 1890년에 황해도에서 있었던 방공령의 사건 같은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조일통상장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은 조선 정부가 방공령을 시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본 상인들이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방공령을 시행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일본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일통상장정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두 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방공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전에 통보가 되지 않거나 또는 통보가 제때 일본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의 의견이 조금 나뉘기는 해요. 조선 정부 쪽에서는 1개월 전에 분명히 먼저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일본 쪽은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전달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의도적으로 그 연락을 받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 힘이 더 강했던 일본은 조선이 조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1개월 전에 통보되지 않은 방공령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선 정부를 압박을 하였고요. 결국 힘이 약했던 조선 정부는 방공령을 철회하고 일본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금, 배상금 같은 것들을 지불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쌀과 관련된 갈등과 대립이 그만큼 어땠다? 심했다, 날카로웠다, 그죠? 두 나라 사이의 쌀 무역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일본 상인들 강화도 조약부터 이모군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류지에 묶여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직접 조선인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 수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전 상인이나 객주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거류지에서 일본인들이 파는 영국산 면직물들을 직접 조선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면서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영국산 면직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전 상인들, 객주들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네요. 그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들의 국내 진출에 맞서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느냐? 경감상인, 시전상인이나 객주 같은 조선의 전통적인 상인들이 상회사를 만들어요. 대동상회나 장통상회 같은 합자회사, 두 사람 이상의 자본을 모아서 만든 회사 같은 것들을 세워서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래 우리 동네에는 조그마한 슈퍼가 두세 개 정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갑자기 큰 마트가 들어왔어. 그러면 사람들은 동네 슈퍼 가서 물건을 사나요? 아니면 마트 가서 사나요? 마트 가서 사죠. 왜? 크고 또 값도 싸니까요. 그죠? 훨씬 더 큰 규모의 돈을 굴리는 대형 마트들의 경우에는 물건을 훨씬 더 한꺼번에 많이 사서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값을 더 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동네 슈퍼들은 어떻게 했을까? 굶어 죽었을까? 아니죠.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동네 슈퍼 주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좀 더 자본의 규모가 큰 회사를,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좀 더 크게 장사를 하면서 마트 못지않게 값을 싸게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마트가 바로 외국에서 들어온 대기업에 해당하는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본의 규모에서 밀려서 그들보다 물건을 싸게 팔 수 없었던 조선의 국내 상인들의 경우에는 안 되겠다.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저런 외국의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큰 상업회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돈을 모아서 만든 상업회사, 상회사가 대동상회, 장통상회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잘 됐을까? 동네 슈퍼들이 모여가지고 대기업에 맞서려고 하면 잘 될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나름의 시도가 의미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맞서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경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증기선을 구입을 해서 일본의 세곡 운반 독점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자,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상인 중에 경강상인이라고 있었어요. 배운 기억 나나요? 네,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자, 경강상인 어떤 상인들이냐면요, 한강을 중심으로 운송업에 종사하던 상인들이에요. 배를 타고 또는 뗏목을 타고 전국에서 물건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강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경강상인들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 택배 회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이 경강상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세곡의 운반이었다라는 거죠. 전국 각지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배를 이용을 해서 조선 정부에게 전달하면서 그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게 이 경강상인들의 주된 수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런데 개항 이후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일본 상인이 들어왔어요. 뭘 타고 왔을까요? 증기선. 증기 엔진으로 가는 증기선을 타고 온 겁니다. 증기선은 기존의 경강상인들이 타고 다니는 돛담배나 뗏목보다 속도가 빨라요. 실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이 많아요. 그죠? 게다가 더 안전하기까지 하죠. 자, 그래서 원래 경강상인들이 하던 세금으로 거둔 곡식에 운반하는 일을 일본의 증기선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가져가 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수입이 없어진 경강상인들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도 뭘 사자? 증기선 사자. 그래서 맞서자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사실은 생각만큼 잘 안 되기는 해요.
자, 한편 도저히 외국 상인들의 이러한 어떤 침투에 맞서기 어려웠던 서울의 한성의 시전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철시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저항의 수단으로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나? 상인들이 하는 파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시란 시장에서 철수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 안 하면 당신들이 과연 물건을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 외국 상인들 다 쫓아낼 때까지 장사 안 해 라고 하면서 일종의 파업을 벌였던 게 바로 철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됐을까? 네, 이것도 사실은 제살 깎아먹기 같은 성격이라서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었던 시기 즈음에서 1898년에 이 서울의 상인들이 모여서 상인단체를 만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를 막으려는 그런 어떤 집단 행동을 했던 단체로 황국중앙총상회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당할 때 같이 해산당하면서 큰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다가 일본 최초의 은행인 제일은행을 설치를 해서 세관 업무, 그러니까 해관세에 바다에서 들어오는 수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업무를 대신한다든지 조선 정부에 많은 대출을 내주면서 점차 조선의 재정을 장악해 나갔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그래서 이런 일본의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금융업을 장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은행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정부 혹은 민간인들에 의해서 여러 은행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었던,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은행이었던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대한제국도 제일은행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모두 일본의 방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여러 차례 방해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중앙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쭉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압도적인 힘과 경제력의 우위에 인해서 사실은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무척이나 힘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아관파천 이후에는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 같은 단체가 만민공동회 같은 이러한 근대적인 민중 집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거세게 반대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러시아가 조선의 군사와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고문과 재정고문을 보내려 하자 반대의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그들을 쫓아내는데 성공을 하기도 하였었고요. 또 러시아가 부산 앞에 있는 바다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 저령도라고 하는 섬을 빌려서 거기에 석탄 저장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만민공동회 같은 곳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고종이 러시아로 하여금 이러한 요구를 철회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을 내기도 하였다라는 거 우리가 독립협회 단원 배울 때 배웠었어요. 전혀 기억은 안 나겠죠, 그죠? 기억이 날라나? 네, 나면 다행이고요. 자, 한러은행을 폐쇄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요,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러은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한제국의 국고금, 나랏돈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 대한제국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 같은 이러한 특혜들을 고종으로부터 받아서 세워진 은행이 바로 한러은행이었습니다. 자, 고종은 왜 러시아에게 이런 특혜까지 주어가면서 러시아가 대한제국에서 은행을 만들도록 하였을까? 그렇죠. 일본의 은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은행을 끌어들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자, 하지만 독립협회가 보기에는 어쨌든 러시아에게 이권을, 금융과 관련된 이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민공동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러은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식민지에 대한 관심이 대한제국에서 만주로 옮겨가게 되면서 대한제국에서 한러은행을 폐쇄하고 철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러은행은 한 달 만에 없어지기도 해요. 고종은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무척 속상해했다라고 해요. 내가 일본의 은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은행을 끌어들인 건데 이걸 또 반대하다니 이런 식으로 나의 계획을 물거품 만들다니 하면서 좀 속상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약간 뭐랄까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어떤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무척이나 반대하는 열심히 활동했던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인데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일본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았던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진 단체이기도 해요. 뭐 아마도 급진적인 개화파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약간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일본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이권 침탈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 러시아에 대해서만 유독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의 광산 채굴권 요구를 저지하기도 하였고요.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개혁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민중들뿐만 아니라 관리들도 함께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열었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만민공동회 대한제국의 정부 관료들이 참여했던 관민공동회였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관민공동회에서 의회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정개혁의 원칙을 6가지 항목으로 정리해서 고종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헌의 6조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자, 이 6가지 조항 가운데 제2조를 보면은 이권 양녀 제한 규정,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이권을 쉽게 넘겨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제2조 모든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일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의 6조에서요 중추원 관제라고 해서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의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고종이 도장을 찍어서 실제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의회가 만들어질 뻔하기도 했었죠. 그죠? 자, 우리나라의 이권을 다른 나라한테 넘길 때는 고종 마음대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각부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 다시 말해서 국회의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 도장을 찍어서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종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 다시 말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권을 넘겨주도록 하자라는 이런 어떤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 왜 고종 마음대로 넘겨주시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을까? 고종이 마음대로 넘겨줬기 때문이겠지. 고종의 경우에는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했던 사람이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자,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사실 다 돈에서 나와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고종 황제 같은 경우에는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한테 광산 채굴권 같은 것들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다달이 혹은 매년 얼마씩 자기한테 돈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던 고종은 다른 외국들한테 많은 이권을 넘겨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종 입장에서 보기에는 황제권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나라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 사실 굉장히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죠. 아까운 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 같은 단체에서 헌의 6조를 만들 때 고종 마음대로 이권을 넘겨주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항을 헌의 6조에 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물론 이후에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 당하게 되면서 의회도 만들어지지 못했고 이러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던 한계를 갖기는 하죠. 이해됐죠?
네. 자,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사 짓지 못하는 땅, 황무지를 우리가 개간해 주겠다. 대신에 그 개간된 땅은 우리가 가져갈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황무지 개간권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요구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에게 이렇게 땅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상소가 거세게 올라오는 상소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였고요. 또 근대적인 지식인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보완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황무지 개간권의 요구를 철회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거 우리가 벌써 지금 한 3번째 배우고 있어요. 네, 매번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죠, 그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일본이 먼저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의 땅을 지키자라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이른바 사람들이 농광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일본이 개간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먼저 황무지를 개간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일본이 이런 거를 가만히 놔둘 리는 없죠. 일본이 조선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농광회사의 설립 허가를 취소시키고요. 결국 농광회사는 실제로 황무지를 개간해 보지는 못하고 준비 단계에서 해체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국채보상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시간에 수업 계속 안 들었어도 요거 하나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이 경제적 구구운동 가운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기억을 못해도 요것만큼 확실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국채보상운동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일본이 조선정부한테 너네는 도로 더 만들어야 돼, 항구 더 만들어야 돼, 의병활동하는데 돈이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에게 추가 예산을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랬더니 대한제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돈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빌려줄 테니까 해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대한제국에게 강제로 많은 양의 차관 빚을 떠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죠. 1907년쯤 가게 되면은 일본으로부터 빌린 돈이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거는 당시 대한제국의 1년 세금 수입과 거의 맞먹는 규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갚지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빚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대한제국의 정부의 경우에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금융과 재정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재정을 마음대로 장악하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에 의한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라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나라에서 지금 정부에는 돈이 없으니까 누가 갚자? 우리 국민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나라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국채보상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대구에서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모금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좋잖아요.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나라를 구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대한매일 신보라든지 황성신문 같은 이런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신문들이 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기사를 적극적으로 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시작된 이 국채보상운동은 이런 어떤 신문사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으로도 보이고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담배를 끊고 담배값을 모아가지고 국채보상운동에 기부하기도 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쯤 오게 되면은 서양의 근대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병활동 같은 것들은 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운동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해요. 여기 기사 넣어놨죠. 읍내에 거주하던 정씨 부인이 은가락지 한 쌍을, 기사가 아니구나, 장부에 적혀있는 내용이군요. 은가락지 한 쌍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당장 없어도 먹고 사는 게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거나 혹은 팔아서 돈을 이 국채보상기성에다가 의연금으로 기부금으로 내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모금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게 성공하기 쉬울까요?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여기다 돈을 냈을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람도 어쨌든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돈을 기부하는 거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만은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 통감부가 이것을 탄압하고 방해하기도 해요. 이 대한매일 신보의 양기탁이라고 하는 사장을 이 국채보상 운동으로 모은 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체포해서 구속시켜 버립니다. 실제로 대한매일 신보의 사장이었던 양기탁이 공금을 횡령했을까? 아니에요. 나중에 무죄로 풀려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국채보상 운동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죠? 뭐야, 우리 기껏 돈 모아서 냈더니 지가 돈 빼돌린 거였어? 라는 이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 국채보상운동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만은 총 얼마 모였느냐? 당시 빚이 1,300만 원이었는데요. 한 18만 원 정도 모여요. 물론 그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만은 국채 전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자, 그래서 중단되어 버리고만 국채 보상 운동, 그렇게 모인 돈으로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러면 민족 교육이라도 좀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1910년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선 총독부가 그 돈을 싹 가져가게 되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찾을 길이 없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때 나라 빚을 갚아서 나라를 구하자라고 했던 전 국민이 참여했던 국채보상운동, 그 의미는, 역사적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해주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외세의 경제적 침투와 침탈에 맞서서 경제적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일부 성공한 사례들도 있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힘과 경제력 앞에 사실 이러한 국민들의 노력이 성공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한 노력만큼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볼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방학하기 전에 2시간만 수업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파이팅 해주시기를 바라요. 네, 수고했습니다. 꺼주세요. 요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